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는 정말 편향적인 판결이었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설명 자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말을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로서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결로 이상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은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어떤 재판이 있고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 원 받거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거나 양문석 이상식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것들, 제가 그냥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게 제가 무슨 예측력이 뛰어나거나 점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의 재판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능히 예상이 가능한 판결이었거든요. 한덕수 총리 복귀도 너무나 예상 가능한 거였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만 뜬금없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법의 상식을 어긋나 버리면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 탄핵 소추도 다 복귀하는 게 예상이 됐었는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루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4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 이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이 극에 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위증교사 부분도 국민들께서도 아마 1심 판결을 수긍 못하실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가 인정된다라고 봤는데 1심 판사는 혼자 튀는 판결을 하면서 위증교사가 무죄라고 했죠. 근데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논리의 비약이 있고 논리적인 설명을 했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판결. 이건 뭔가 잘못된 판결이에요. 법이 상식에 기반하면 판결문 내용도 굉장히 쉽고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위증교사는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없다. 위증을 한 사람은 처벌되는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다. 이게 어느 정도 특이한 사례였냐면 아마 20몇 년간 제가 법조 생활하면서 위증이 유죄가 나면서 위증교사가 무죄가 난 사례를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그 공직선거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더더군다나 범죄 사실이 여러 개였을 때 이게 전체 사건의 1.7%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을 기소하는 검사도 수십 년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훈련도 받고 법리도 공부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유지했던 검사들이고요. 1심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판사 3분도 수십 년간 재판을 해왔고 판례도 공부하고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해왔던 그 두꺼운 기록과 법리를 다 검토해서 꼼꼼하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경험 많은 수십 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많은 법조인들이 동일한 결론을 냈던 것을 이번 서울고등재판부에서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법리.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조차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백현동 부분이 전체가 무죄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 법 감정을 떠나서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예측을 쭉 해오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논리들은 대부분 다 법이나 판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국민 상식에 근거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검사 시절이나 변호사 시절에서도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 2심까지 무죄 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끝까지 해서 유죄로 뒤집은 사건도 엄청 많고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래도 적어도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싸울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국민 법 상식에 어긋나면서 다른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판들은 대법원이 그 재판을 그냥 놔두기가 어려워요. 특히 저번에 위증교사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제 곧 2심이 시작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모든 증인들한테 이제부터는 피고인과 사전에 접촉해도 되고 통화해도 되고 미리 피고인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변론 요지서 받아봐도 되고 증인신문 사항 공유해도 되고 다 공부한 다음에 와서 증언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위증의 판을 깔아주는 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결론을 내는 게 법원의 기본 규칙으로 작동한다면 누구도 재판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게 돼요. 사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 판결로서 선거에 입 후보했을 때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이 아니냐를 아무도 구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깜깜이 판결이 된 거예요. 어떤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고 어떤 판사한테 걸리면 무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저 뇌물 받은 적 없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겠죠. 뇌물을 받았는데 받은 적 없다라고 했으면 나중에 뇌물 받은 게 CCTV로 딱 나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그 뇌물을 준 사람 자체를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인식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부인이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보다 나는 저 사람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 후보자가 너 뇌물 받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 차례 만났고 몰래 식사도 했고 룸 있는 방에서 나오는 게 CCTV로 걸렸다.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허위사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인식이고 이거를 막 무슨 독특한 법리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후보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거짓 해명하는 걸 허용하면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인식을 나누고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를 부분을 또 세분하고 세분한 내용 중에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진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도 통상에 쓰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바꾸고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하면 누구나 무죄를 쓸 수가 있고 그 말은 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내가 어떤 규칙으로 어디까지 얘기하면 되고 어디까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바뀔 것이라고 저는 끝까지 생각하고 이것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꼭 대법원에서 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대법원에 의견서도 내고 법리적인 견해도 밝혀서 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시간을 끄는 것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게 유일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을 맨 마지막 날에 내요. 상고장 제출 기한이 7일이면 7일째에 냅니다. 상고 이유서는 20일 만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고 이유서는 20일 만에 내야 돼서 27일이 이재명 피고인이 마음대로 끌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검찰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고장은 오늘 즉시 내십시오. 그리고 상고 이유서도 지금 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기록을 보낼 때 한 2, 3일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거든요. 그때 검사들이 잘 준비해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첫날에 바로 내십시오.
그러면 재판이 약 27일 가까이 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 27일의 시간을 보장해 주면서 법상 3개월의 기한이 보장된 거니까 이 속도로 보면 한 달을 아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재판은 더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서류를 재판하는 것이어서 집중 심리를 하면요, 이게 재판이 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재판이 날 수 있고, 저는 1심, 2심 유죄가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하면은 대법원이 최종심인 거거든요. 하지만 1심 유죄, 2심 무죄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하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백현동 아파트, 이건 정말 무죄가 나기 어려운 구조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사법부에 잘 보이려고 엄청 용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조차도 이 부분은 무죄가 나기 어렵다라고 본 거예요. 왜?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 50명이 다 나와가지고 협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이 말은 아예 없었던 사실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뭔가 다퉜을 때 이재명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한 줄로 어떻게 보면 무죄를 쓴 겁니다. 이거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내가 만약에 성남시장으로서 어떤 인허가를 해줬는데 그 인허가가 성남 시민들한테도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라고 발언했다면, 이 인허가가 설사 특혜가 있든 뭐가 있었든 성남 시민들에게 참 좋은 인허가였습니다라는 말은 평가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각자 주관적인 평가가 담기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적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요,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했다는 말도 있었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줬다. 특혜성 인허가냐고 막 따져 물으니까 나한테 특혜 여부를 나한테 묻지만 나는 결정권이 없었는데 국토부가 다 결정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는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이게 더 쉬운 예로 취한해 보면 훨씬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성남시장으로서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것이 막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해명을 하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사장실까지 와가지고 칼 꽂아놓고 나를 보면서 신변을 위협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덜덜 떨면서 거기에 서명한 것이지만 내 본인은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그 특혜를 내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조직폭력배는 성남시청 자체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CCTV를 다 확인해 봐도. 허위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을 했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공문으로 협박을 했든 말로 협박을 했든 누군가 전화를 해서 성남시에서 이거 지금 인허가 안 해주면은 우리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공무원을 찾아서 그런 말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이고, 그런 말한 공무원이 하나도 없으면 허위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5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다 불러서 하루 종일 증인신문 한 겁니다. 그 바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너 이렇게 협박한 적 있어 없어? 협박 받은 적 있어 없어? 50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없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2심에서 부른 공무원들조차 협박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2심 재판부 판결처럼 이재명의 발언은 그 당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발언 내용만 보더라도 의견 표명이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2년 2개월 동안 우리 뭐 한 겁니까? 그 증인들 왜 불러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들조차 협박한 공무원들 찾겠다고 공무원 전원을 다 불렀습니다. 왜 증인 신청했습니까?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고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협박한 공무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인허가 내주고 싶지 않은데 인허가를 내줬다라고 해명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니까 그 부분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2년 2개월 동안 그 애꿎은 증인을 불러놓고 너 협박한 적 있어 없어? 이 공문 왜 보낸 거야? 이 공문 내용이 뭐야? 이런 거 다 따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따졌던 모든 검사들, 판사들의 판단을 뒤로 하고 아, 내가 다시 이제 이재명 발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재명 발언은 내가 보니까 허위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단순한 의견 표명인 것 같아.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발언은요,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한 겁니다. 국정감사장이 증인의 무슨 정치적 견해를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자리입니다. 너 이렇게 옹벽 아파트 50m짜리 해주고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해서 업자한테 수천억이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특히 임대 아파트로 하기로 했던 것을 전부 다 일반 분양으로 바꿔가지고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70억 원이나 받아가고 이런 것도 다 네가 제대로 성남시장으로서 특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추궁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원래 정상적인 후보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아 제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래서 상향을 4단계를 해준 거고요. 옹벽 아파트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15m가 법률상 제한인데 50m짜리 인허가를 해줬는데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준공허가도 안 나는데요. 준공허가도 안 날 인허가를 해준 시장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할 게 더 있나요? 근데 그 당시 대선 상황이 굉장히 박빙이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한테 엄청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명을 한 거예요. 그 인허가 내가 한 게 아니야. 국토부가 협박했어. 직무유기로 협박했다. 누군가 직무유기라는 말을 내뱉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실에 대해서 허위를 말한 것이지 단순한 의견 표명입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건가요? 아니에요. 평가적 요소가 없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인지 내가 기억은 못하고 이름은 특정 못해도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다. 그 국토부에서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해서 밑에서 보고도 받아보니까 마치 직무유기로 나를 고발할 것처럼 해서 내가 고발 안 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의견 표명이라고요? 제가 단순히 2심을 이렇게 지적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말도 안 되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했으면 2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했으면 대법원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1심과 2심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똑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똑같이 채택했어요. 단 하나의 법리만 싹 바꾼 겁니다. 이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제가 이게 이재명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일반 국민들 위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거짓말했을 때 댓글이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고 골프 사진 조작됐다고 했을 때 옹호하는 댓글도 많고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는데 야 같이 사진 찍히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람을 안다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냐? 이런 댓글도 엄청 많았고요. 난 믿는다 이재명의 당당함을. 이재명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사진 조작됐습니다 하니까 골프 안 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커뮤니티에만 들어가 보십시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한 댓글과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사진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너 골프 쳤다는 제보가 막 빗발치는데 이 사진 보니까 볼 마크도 모자에 붙어 있고 골프 친 거 맞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정상적인 후보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골프 친 거 맞습니다. 맞으면 맞다. 골프 친 건 맞지만 그날 한 번 쳤기 때문에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골프 친다는 말은 쏙 빼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당장 오해합니까? 골프는 안 쳤구나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는 쳤는데 사진은 조작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완전 모순된 말이잖아요. 골프는 쳤는데 사진은 조작됐다는 말이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 모순된 말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인식이 바로 아, 골프는 안 쳤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진을 확대한 사진을 볼 마커가 잘 보이기 위해서 확대한 사진을 보여준 건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작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런 논리 비하가 이런 설명은 국민들한테 절대 납득되기가 어려운 설명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늘 영상을 좀 늦게 찍은 것도 어제 이제 방송 출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잘 설계가 돼 있어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치 이념이나 특정 성향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계선이 한덕수 총리조차도 탄핵을 인용한다고 판결하는 상황, 이것들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전쟁, 이념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냥 법에 어떤 특정 이념을 신봉하기 위해서 법을 갖다 맞춰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논리를 깨맞춰가지고 결과를 조작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치 세력에 대한민국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그 진행을 마음대로 하고 또 논리도 다 모든 것을 자기들 논리대로 깨맞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또 한덕수 총리도 탄핵이 무조건 인용이다 라고 우기는 상황. 이 상황이 저는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2심도 대법원에 뒤집어지겠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사람 엄청 많거든요. 한달라당 출신 의원들은 내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는 발언으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표현과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이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국토부로 약속받은 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약속받았다라고 약간 부풀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것이고요.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적이 없는데 협박당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을 조장하고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한테 꽃게 깔아준 격이잖아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용기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무도한 상황을 견제하고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선거 결과와 더불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살펴보고 싶었던 점이 어제 과연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이냐. 그러니까 금요일에 어제 그 선고 기일을 잡아야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선고 기일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 여야가 첨예한 상황 하에서도 6명이 모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 나오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상무 대행 탄핵하겠다, 한덕수 또 총리도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모이지 않았던 6명이 중에서 반대하던 재판관들이 갑자기 탄핵 인용에 표를 던져서 6표를 맞춰줄 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거든요. 검찰과 대법원의 시간이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끌래야 끌 수가 없습니다. 신속히 이 잘못된 법리를 바로잡아 줘야 되고요. 헌법재판소도 이런 식으로 사법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고 엄격한 증거주의. 아니, 이번 이재명 피고인 때 잘 보여줬잖아요. 아무리 뭐 했어도 법리와 증거를 궤변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하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8대0 탄핵재판 기각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재판부 논리를 펼칠 정도면 탄핵재판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100%고 8명 헌법재판관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편향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진석 반통위원장이나 한덕수 총리 재판할 때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4대4 또는 5대3인 상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차례로 터지게 돼 있어요.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갖다 쓰고 관용차, 경기도지사 내내 한 번도 관용에 쓰이지 않고 자기 집 앞에 놔두고 개인적으로 쓰고 운행일지 조작됐는데 이재명 피고인이 그 차 버젓이 주말에 타면서 본인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800만 불 버젓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방북하는 대가로 가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쪼개기 후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나눠서 9천만 원이 12명 명의로 나눠서 고액 후원이 딱딱 들어오는데 수혜자인 이재명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법 리스크들이 저는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위증교사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위증교사 재판도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가 없다는 그 무도한 판결 서울고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 구독자 여러분 마찬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실망스럽겠지만 끝까지 저희가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상식에 기초해서 끝까지 이 재판은 정의가 실현되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